너무 많아도 우리 제목부터 어떤 분이 막 후덜덜 너무 무섭다 뭐 이런 걸 하셨는데 네. 김만배 씨가 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음. 이 기사에 떴어요. 우리 기사부터 띄워주세요. 이게 지난 밤에 있었던 소식이죠. 예. 밤에 있었던 소식인데 난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기자들 이제 뭐라 그래 브리핑 같은 거를 좀 받을 수 있어서 네. 좀 봤는데 너무 이상해 내용이. 첫 기사는 극단적 선택 시도해서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중환자실 가서 생명을 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좀 이 과정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초창기 속보에 보면 이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너무 그렇지. 빠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너무 빨리 바로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기자 브리핑 내용을 좀 봤더니 형사과장하고 이제 기자들 통화한 내용들인데 김만배 씨가 14일 새벽 2시에서 4시에 각각 자해를 시도했는데 본인이 무서워서 그런지 제대로 뭐 하지는 못했고 네. 그 와중에 상처도 깊지 않아서 자연지혈이 된 채 낮에 일상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밤 10시쯤에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네. 내가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변호사가 신고를 한 거야. 네.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러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했을 때 극단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극단. 자기 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네. 극단적 선택이 뭐 자결로 해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그 정도로 극단적이라면 보통은 말을 못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본인이 만약에 무서워서 병원에 119 연락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봤는데 네. 새벽 2시와 4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고는 밤 10시에 변호사를 만나서 저 여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신고를 했고 네. 그리고 119 응급 구조대원도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멀쩡했대. 네, 네. 근데 왜 또 중환자실은 들어간 거야? 일단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면 네, 불이 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응급실부터 갈 수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단은 중환자실로 보내는 거고 뭐 심리적인 부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타격까지 고려를 하겠죠. 일단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이상한 거 김만배 씨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네. 사실 극단적 선택의 상황을 제가 희화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는 거 꼭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약간 네. 이 느낌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뀔 때. 예, 그래가지고 큰 위기까지는 안 가고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굳이 그거를 뭐 변호사한테 근데 그거를 얘기할 또 이유가 더 없잖아. 보여준다. 더 보여주는 거야. 예, 그게 뭐 나중에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보면은 예전에도 구치소 안에서 누가 자결 시도를 했다. 이런 것이 즉각 알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구치소뿐만 아니라 나온 사람도 뭐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어제 9시경에 이게 사건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예, 그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제가 속보로 확인했을 때 한 11시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짧은 내가 시간 자고 눈 동안 떴더니 그 기사가 딱 그렇죠. 올라와 있더라고 우리 단체방에. 예,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알려진 걸 봤을 때는 본인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것 같아. 나도 거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는데 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만배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됐구나. 털릴 게 털렸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확 들더라고. 네. 지금까지 사실 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유일하게 끝까지 아니에요를 외치던 게 김만배였거든. 네네. 근데 김만배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고 나는 일종의 검찰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 검찰에 던지는 메시지다. 너 자꾸 더 이러면 내가 그냥 확 네. 이거 이제 뭔지 알지? 조금 더 이거 계속 더 들어오면 나 그냥 확 그래 버릴 거야? 네네. 난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궁지에 몰렸구나 이 생각이 일단 딱 들더라고. 네. 그 뭐 최근 들어서 김만배 씨를 옥죄어오는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검찰한테 그걸 보여주려다가
그게 맞다면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낭떠러지 끝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폭로해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네. 급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행동이 오히려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네. 쫄리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 어떤 분은 또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현재 야당 대표이기 그렇지. 때문에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 그렇지. 게 해줄 수가 없어.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뭐 내가 더 이렇게 되면은 다 물어버릴 거니까 어떻게든 알아서 해봐 뭐 이런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진실, 사법 이 영역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피해야 될 것이 김만배랑 같은 팀인 것처럼 엮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김남국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김만배 씨를 계기로 해가지고 검찰 수사의 문제에 뛰어드는 모양새를 택하고 있어요. 오늘 박성준 대변인도 그러더라고. 네,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지. 네, 이재명 대표가 결백해 보이려면은 남욱, 김만배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 이렇게 그림이 돼야 되는데 선을 그어야지. 어느덧 팀이 사실 남욱 씨하고 유동규 씨도 같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 둘이 법정에서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네. 입장에서 둘은 같은 편이야. 네, 그렇죠. 저쪽이 자기한테 불리하거든. 네, 그런데 이거 그림을 잘못 만들면은 정치적으로 남욱하고 뭐 유동규 등등은 같은 편이고 김만배하고 이재명은 같은 복식조야.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더 의구심을 더 크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지금 정확하게 그 생각을 했던 게 여기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어서 김만배 씨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민주당에서. 네네. 그러면 딱 말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는 김만배랑 같은 편인가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민주당이 되게 급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만배 씨가 지금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 쇼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여주기 쇼까지 해야 됐을 만한 이유 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생각해요. 기사 좀 띄워주시죠. 저 우리 헬멧남 오늘 아주 헬멧남, 헬멧맨 뭐 많아. 네. 헬멧남, 헬멧맨. 마블 같아요, 마블. 그죠? 나 딱 보고 약간 블랙팬서 같더라고. 그러니까. 블랙팬서 같아. 레드 블랙. 뭐 빨간색 조금 섞여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저 양반이 그때 영장 실질심사 할 때 김만배 씨 데리러 온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서쯤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게 기각됐을 때죠. 그지 기각됐을 때야. 작년이죠. 작년 그렇지. 10월인가? 맞아. 기각됐을 때 데리러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체포됐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네. 근데 보니까 저 사람뿐만 아니라 천화동인 1호 대표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이 체포됐다가 그 한 사람은 석방이 되고 지금 김만배 씨가 딱 이 행동을 한 게 저 우리 헬멧남이 네네.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 헬멧남. 헬멧맨으로 할래? 남으로 할래? 헬멧 근데 남이 좀 편하냐? 그냥 남으로 하죠. 헬멧남. 헬멧남. 그래 네. 헬멧남으로 통일할게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쌍방울 그룹의 여기서 또 쌍방울이 나오네. 부회장이었습니다. 부회장인데 뭐 블랙팬서처럼 하고 다녀? 쌍방울이면은 유명 그룹이잖아요. 그렇지. 유명 그룹의 부회장이 저렇게 타고 다닌다. 그 사람이 생각나요. 저는 누구?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1994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차인표. 이표 형님. 차인표 씨가 그때 이제 그 재벌 2세인가 뭐 그렇지. 그런 역할로 백화점 사장인가? 맞아. 그러면서 막 오토바이 막 타고 막 열나고 있었는데. 색소폰 불고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별은 내 가슴에. 네, 별은 내 가슴에 그러니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네.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쌍방울이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나왔어. 이게 잊을만 하면 쌍방울이 나와. 또 나왔어요. 쌍방울. 쌍방울 하면 지금 뭐가 많거든. 변호사비 대납 문제부터 많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김만배 씨 한 260억 정도의 재산을 은닉하고 뭐 세탁도 좀 하고 약간 이런 혐의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많이 털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저 사람이 저 때 왜 나타났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지.
너무 네. 튀잖아. 너무 블랙팬서인데 튀고 블랙팬서. 네, 누군지 금방 소문이 났고 저 그렇지. 사람이 또 뭐 조폭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이제 결국에 퍼지게 된 거잖아요. 왜 맞아. 티를 내가면서 저기까지 왔을까? 아니 부회장 정도 되면 그렇지. 자기- 2013년에 부회장이었고 자기 지금도 뭐 비서라든지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한테 야 네가 데리고 와. 만병 데리고 와. 만병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본인이 그렇지. 직접 가가지고 그렇지. 대단한 의리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안 들고 갔나?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이제 그럼 왜 그런 일을 했냐 뭐 하니까 20년 동안 형동생으로 해가 정말 이거는 그거네 내부자들의 그 언론인 백윤식하고 그렇지. 조폭인 이병헌이 음. 끈끈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데리러 갈 정도 부회장을 한 사람이 네네. 그냥 일개 직원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천화동인 1호의 돈하고 굉장히 또 요 부분 봐봐. 이게 진짜 이상하거든. 네. 이게 한번 이 도대체 이 사람 저 헬멧남이 그냥 오토바이로 김만배 데리러만 온 사람이 아니고 네. 지금 뭐 했던 사람인지 한번 이 지금 굉장히 수상한 거래가 나온단 말이야. 네. 이 JTBC 단독이더라고. 최근에 입수돼서 발견된 게 음, 천화동인 1호의 음. 계좌 내역과 회계 장부를 입수를 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나요? 헬멧남이? 그렇지. 예. 그거 자체가 이상하죠.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게. 그렇지. 이 사람이 왜 갖고 있어? 네. 헬멧 얼굴 안 보여서 그런가? 쌍방울 부회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장부를 갖고 있다. 그렇지. 이러면 이제 쌍방울과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관계는 뭐냐? 거기서 바로 연결고리가 나오잖아. 네, 그런 의심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근데 거래가 너무 이상하더라고. 예, 거래도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법인과 특이한 거래 내역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20년 8월에 있었던 거래인데 이 헬멧남이 헬멧남 90억 원을 빌려요. 많이 통이 크네. 네. 친하긴 한가 보다. 90억 원을 막 빌려주고. 빌리는데 하루 뒤에 어. 변제를 합니다. 원래 90억 정도 빌리면은 그 막 네. 융통해서 쓰고 이제 천천히 갚아야 되는데 금방 굴러서 들어오나 봐요. 뭐가. 이렇게 나왔다가 뭐가 네. 싹 세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나? 거의 뭐 저글링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또 딴 데서 빌렸나? 그렇지. 하여튼 좀 수상하긴 이상해.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4월 8일, 4월 9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020년에. 근데 4월 24일에 같은 달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2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90억 원을 빌립니다. 2주 만에 네. 또 빌려? 또 빌린 다음에 그 왜 갚어 그러면 그 전에 빌리기 위해 갚은 건가? 갚기 위해 빌린 건가? 빌리고 빌리기 실제로 위해 갚는 것인가? 돈이 네. 다시 이게 들어갔는지 이게 장부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봐야 돼. 네, 갑자기 노래가 또 한 곡 생각납니다. 떨고 다시 빌리기 떨고. 빌리기 위해서 갚았나? 네. 갚기 위해서 빌렸나? 하여튼 네. 그래서 또 그런데 이것도, 그런데 그 돈은 그러면 어떻게 갚느냐? 어떻게 갚아? 사흘 만에 갚습니다. 이거 조금 늘었어요. 하루 만에 갚던 게 사흘로 늘긴 조금 했습니다. 하루 하니까 조금 좀 너무 좀 없어 보여서 그랬나? 네. 그리고 두 달 뒤에 6월 달에 어. 150억 원을 빌립니다. 야 이번에 조금 좀 더 많이 불었어요. 빌리네. 돈이 많이 필요했나 보다. 불었는데 또 하루 다음에 변제합니다. 야 이런 거래가 세상에 어디 있어?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뭐 했는데 여기 회사로 들어간 거거든.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페이퍼 컴퍼니야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오피스에 가 보니까 없어요. 없고 간판만 달려 있습니다. 간판은 달았네. 네. 미국에서 아까 보니까 해서 간판 하나 달고 돈 갚고 이랬나? 네, 이게 신성장 동력인가 봐요. 간판만 있는 것이. 신성장 동력.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이 회사의 활동을 보면 2020년에 비상장사 2개를 인수를 한 게 전부고 그렇지. 또 이거는 또 천화동인 1호에서 따로 20억 원을 빌려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천화동인이랑 거기랑 그럼 하나고 결국 거기가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하는 돈 세탁할 때 있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여지가 많네. 그렇죠. 그거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고구마 줄기 캐는 수준이 아닙니다. 땅을 열심히 팠는데 아르헨티나가 나오고 뭐. 아르헨티나가 나 고구마 네. 줄기한 아르헨티나 나와버린 거지. 근데 아르헨티나의 그 한국에서 봤던 쌍방울 깃발이 아르헨티나에도 꽂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돈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과정인데 이게 장부상으로만 그렇고 돈만 빠져나오고 돈은 안 들어간 건지부터 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네. 검찰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최종 기착지. 네네. 최종 기착지가 또 쌍방울이 나오니까 그렇죠.
쌍방울이 나오면 자꾸 또 이게 그분하고 자꾸 연결이 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호사비 대납하고 대북 송금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두 개가 네. 있잖아. 네. 야 이거는 지금 나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오늘 그 쇼를 해야 될 이유가 나는 네. 쇼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또 있어요. 김만배 씨가 또 한 명이 더 있잖아요. 또 있지. 최근에 거기는 또 이화영 쪽이라. 그렇습니다. 최근에 천화동인 1호 대표지. 체포가 된 사람 이한성 씨. 그렇지 이한성 씨. 천화동인 1호인가요? 천화동인 1호. 네네. 근데 이한성 씨는 화천대유 1호다. 화천대유 1호. 그렇죠. 천화동인 1호다. 천화동 1호. 헷갈려. 진짜. 그러니까. 이걸 헷갈린 걸 노리고 이름을 지은가? 그러니까 천화동인 화천대유 1호. 근데 이분은 이미 그때 거기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을 때 이미 이제 이쪽은 이화영 계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지. 근데 이화영 전 지사는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가 돼서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게 또 다 연결돼. 그래서 지금 네. 김만배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 연결고리가 지금 계속 뭐가 나와. 고구마 네. 중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지금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굉장히 가까운 사람, 사업적으로 가까운 두 사람이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게 기억나더라고. 남욱이 그 작년에 귀국할 때 그 얘기했잖아. 이재명 그 당시 저기 그 시장은 CR도 안 맥힌다. 그래서 CR 이재명 뭐 계속했잖아. 네. CR. 그때 김만배가 극단적 선택한다고 나 이거 안 하면 극단적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거라고 남욱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뭔가 이 중요한 상황이 되면 나 그냥 확 네. 이걸 자꾸 하시나 봐. 사실 그때 저는 그 발언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CR도 어. 먹히지 않는다는 어. 발언 자체가. 아니 CR도 안 먹히는데 그렇게 이익을 튀겨 먹습니까? 네. 그 정도 CR이면 나도 좀 네네. 그렇지. 그래서 맨날 뭐 잘한 사업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랬는데도 그렇게 나오면 그건 뭐냐? 이게 정치 실패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요거까지는 내가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돈이 너무 여러 군데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김만배가 이 사건에 왜 키냐? 돈을 제일 많이 뺀 애가 김만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되기 시작할 때쯤부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쯤부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차례 473억을 김만배가 인출을 해요. 네. 근데 정영학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돈을 이제 뺐잖아. 뺐으면 무슨 명목으로 뺐을까? 네네. 이게 장기 대여금이에요. 그래서 자꾸 빌리네 얘네들. 네. 자꾸 빌려. 473억을 장기 대여를 하는데 네.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김만배는 정말 자신 있어 한대. 검찰이 추적하는 거. 뭐라고 어떤 식이냐? 그 돈 어디다 썼냐 그러냐면 나 도박해서 알렸다 그러면 돼. 도박해서 날렸다. 뭐 그러면 되고. 뭐 노름해서 그 알렸다. 우리나라 안에서 가능할까요? 473억이? 제가 뭐- 도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저기 딴데 가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네. 약간 불법 도박장 가서 했다 그러면 되겠지 네, 뭐. 네네. 불법 도박장 같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 도박죄 괜찮아 나. 김만배의 돈을 딴 사람이 모 정치인의 아들이야.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 정치인의 아들이 정치인의 아들이. 김만배의 돈을 따버렸어요. 많이 땄네. 그러니까 네. 내가 돈 준 증거가 없지 않냐 뭐 이런 그 대화 같은 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돈을 누구한테 줬을까? 그래서 결국 이 쌍방울의 돈이 그 시기에 또 뭐가 좀 많이 들어갔대. 네.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쌍방울로 타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검찰이 바라보는 그거야. 그러니까 네네. 지금 김만배 쌍방울 이재명, 김만배 쌍방울 이재명, 네. 헬멧 나와서 또 쌍방울 뭐 이상한 회사.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뭐 저수지라는 표현도 나왔었지만 이 돈의 마지막 최종 기착지를 알면 이 수사는 끝이야. 검찰은 쌍방울이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또 딴 데가 나오면 또 그래. 파야 돼. 지금 우리 차라리 지금 쌍방울이면은 할게 너무 많아. 돌고 도는 거니까. 그렇지. 네, 괜찮은데 또 딴 데 나오면 검찰도 뒷목 잡습니다. 이거 또 어디까지 가는 거냐?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게 사실 이번에 팠는데 또 뭐 라임 옵티머스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야? 힘들어. 이제 그만 좀 하자. 네. 쌍방울 선에서 좀 끝을 내자고. 네. 근데 확실히 이번에 김만배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약간 뭔가 위장한 듯한 느낌 보내면서 검찰이 강압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내고 네. 민주당이 받고 그리고
또 지금 김만배는 어쨌건 내 생각에는 정말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행동까지 약간 너무 속보이는 행동까지 한 거잖아. 네. 그렇다면 이제 최종 기착지가 거의 다가왔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러더라고. 꼬리가 밟혔다. 진짜 꼬리가 밟혔다. 네. 진 교수님이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시라. 전문가 아닌데 멘트가 좋아. 멘트가 좋더라고. 네. 자, 우리 다음 기사랑 제가 쭉쭉 좀 볼게요. 근데 기사를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말해버려가지고 넘겨야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거 아까 우리 나왔던 우리 헬멧맨 얘기 나왔죠. 요거 넘어갈게요. 자, 우리 요게 은닉 조력자 세표에 요 한 명이 이한성 그 이거는 이화영 저 평화부지사의 또 보좌관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한 명이 헬멧맨 한 명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둘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김만배 씨가 엄청난 무리수를 썼다. 요 얘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요게 또 재밌더라고. 김만배가 그 남욱이 한번 저 폭로한 거 비슷하게 해서 그때 또 박영수 특검에 또 친척이 나오잖아. 거기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이제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업체 분양 대표였죠. 그래서 그쪽에서 야 그때 저 100억 저 무슨 시장 선거에 쓴다고 뭐 그것 때문에 해간 거 아니야라고 내용증을 보냈잖아. 그 문건을 김만배가 직접 검토했다. 그럼 본인이 알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가 지금 이런 것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정말 밀려도 너무 많이 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김만배가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요걸 해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다음 기사 볼게요. 요거 남욱이 저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사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요즘 휴대폰이잖아. 이거 털리면 그냥 끝나잖아. 그렇죠. 사유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모 정치인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죠. 어떻게? 뺏기면 안 된다고. 뺏기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그분도 여기 다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안티포렌식 앱이 뭐냐면 실제로 요즘에 그 뭐 어떤 사고를 치고 경찰에 이제 검거가 돼서 제일 이제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휴대폰 포렌식이거든. 휴대전화 포렌식을 할 때 저게 있대요. 안티포렌식 앱이라고 있대. 안티포렌식 앱이 뭐냐? 안 나와. 포렌식을 해도. 새로운 강적이군요. 저 무서운 거야.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뭐 포렌식을 못하게 하는 뭐 디포렌식 뭐 이런 이상한 작업도 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 앱을 깔아놓으면 휴대폰에서 뭐가 안 나오잖아. 근데 김만배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결국 남욱이란 소리야 저게. 남욱이 얘기하기를 김만배가 내 휴대전화에 안티포렌식 어플까지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지금 저 정도까지 했으면 난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랬다가 이제 뭔가 많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야, 이거 참 이 사건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제 곧 나는 이 느낌이 들던데. 나는 사실 올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근데 지금 오늘 하루에 이게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가까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러려면은 이미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보다 더 깊은 것들을 수사 당국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오늘 굉장히 여러 명이 털렸거든. 굉장히 여러 명이 털렸어요. 그리고 이게 좀 속도가 빨라졌어. 예를 들면은 헬멧남하고 이한성 씨하고 한 2달 간격으로 털리더라도 이거는 느린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 한꺼번에 털렸어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털리면서 1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이.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 법조계 쪽에서는 김만배가 코어 증거를 뺏겼다. 코어 증거. 코어 증거를 뺏겼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검찰의 강압 수사 이미지도 줄 겸, 나 검찰이 너 더 빡세게 하면 내가 그냥 확 이것도 할 겸, 이런 느낌의 행동까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생각보다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또 민주당 측에서 괜히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생각보다 빨리 소환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언제길래? 나는 원래 내년 한 1, 2월 정도였는데. 저도 저는 원래는 12월 23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원래 얘기했었나요? 연말을 힘들게 보내더라고. 동지 날에 그러니까.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저도 1, 2월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마 설날 직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정도 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정진상 기소될 때 보면 공수장에 공모가 없더라고. 이재명 대표 공모가 없어요. 공모가 없으면 그럼 아직 여기까지 못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좀 네.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우리 헬멧남부터 오늘 요 1년의 과정으로 네네. 생각보다 검찰이 좀 빨리 소환할 수도 있겠구나. 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공소장에 들어가 있던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 이재명, 정진상 그리고 김용, 유동규까지겠죠. 그렇지.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이 정치적 동지로 바뀌었어요. 정치적 동지로.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추상적이게 되는 거고 동지라고 했을 때는 좀 정신적인 게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살짝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근데 백성원 변호사의 의견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그렇다면 정치적 동지라는 것이 예고다, 복선이다. 그렇지. 맞아. 예, 뭐냐? 동짓날 소환하겠다라는 복선이다. 야 이거 진짜 빠뜨렸다. 네. 동짓날 소환이라 정치적 동지. 네. 자 우리 저 댓글 좀 볼게요. 웃겨라. 빵 터졌네. 요 댓글 읽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우리 타구님, 자 요즘은 일주일이 화수목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시원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또 많은 댓글들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후원도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 것도 요거네. 다음 것도 요것도 만만치. 이게 지금 결국 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쭉 흘러가는 과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